자, 오후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오전에 이 수신 상태가 좋지 않아 가지고 노량진에서 좀 끊어진 게 한 3분 정도 있대는데, 아이 참 이게 아까 전에 우리 신간의 구조할 때 좀 한번 다시 좀 복습 좀 할게요. 노량진 수험생들이 이 부분을 못 들었다니까 이 좌익이 사회주의 계열이었는데, 이 사회주의 계열이 민족 유일당 운동을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 그게 뭐와 관련돼 있다라고 했죠? 치안유지법. 그러니까 이 치안유지법이 1925년에 제정되면서, 그래서 뭐 내용이 길진 않은데 그냥 간략하게 얘기해 보면, 우리 노량진 수험생들은 전체적인 내용들 매핑을 한 거를 감안하면 쉽게 이해가 되는데, 결국 이 사회주의자들은 사회주의자들대로의 어떤 이 연합의 필요성, 그 다음에 우익 민족주의 계열에서는 비타협적 민족주의, 이 계열이 이 사회주의의 어떤 연대의 필요성, 이런 것들이 서로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면서 연합이 됐다. 이 구조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까 전에 그 끊어진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이 그렇게 뭐 내용이 중요한 부분은 아니니까, 신간의 활동 부분이 중요한 거니까 구조만 알면 됩니다. 자, 문화사 부분을 좀 정리를 좀 한번 해볼게요. 일제 시대 문화사입니다. 내용이 첫 번째 들어가야 될 내용이 뭐냐면, 일제의 교육 정책입니다. 교육 정책. 일제의 뭐? 정책. 일제의 교육 정책의 변화. 여기 들어가야죠. 오랜만이네요. 연도수를 좀 쓰시죠. 여기 1910년 우리가 전에 나눴던 걸로 쓰세요. 1919년, 여기가 1931년, 여기가 1945년. 삐뚤어진 것 같아요. 그렇죠? 감안하고 보세요. 1차 조선교육령. 이 내용을 좀 볼게요. 이게 1911년. 그러니까 이거는 시험 문제 나올 때 이상하게 나오니까 이걸 옆에다 씁시다. 전에 한번 경찰 문제를 보니까 뭐 이게 아주 골 때리게 나왔더라고. 2차 조선교육령이 1922년이니까 1차 조선교육령이 적용됐던 시기는 1911년부터 1922년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2차 조선교육령. (2차 조선교육령이) 1922년에 반포가 돼서 여기 3차 조선교육령이 나올 때까지가 1938년이라고. 여기 이제 2차 조선교육령이 적용되고 있던 시기죠. 그러니까 요거랑은 좀 안 맞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이거는 왜 그려놓은 거냐면, 우리가 전에 했던 일제히 통치 방식 할 때 했던 걸로 이게 시대적 상황이 넣어놔야 되니까. 그다음에 여기 이제 3차 조선교육령인데, 3차 조선교육령이 반포된 것은 1938년. 여기에 1943년까지 유지된다고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걸 하겠지만 4차 조선교육령이 43년부터 45년까지. 그러니까 적용되는 시기를 보면 그렇게 좀 적용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우리가 이제 암기하실 때는 요거를 암기를 하셔야죠. 11, 22, 그다음에 38 요거를 외우셔야 돼요.
1911년, 22년, 38년 이렇게 외우시면 되고 1차 조선 교육령부터 좀 보면 이게 이제 식민지 차별 교육의 시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해되십니까? 식민지 차별 교육의 시작. 우민화 교육의 시작. 결국 이 우민화 교육이라는 것은 식민지 차별 교육이다. 여기서 이제 식민지 차별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초등 교육, 실업 교육 위주로. 그러니까 우리 한국인들은 무슨 교육을 못 받는 거예요? 고등 교육을 못 받는 겁니다. 뭐 중등이나 고등 교육은 못 받고 이 초등 교육이나 실업 교육 위주로 진행되는 거죠. 그리고 이때 우리가 좀 구분해야 될 게 일본인과 조선인은 학교가 달라요. 초등학교로 좀 얘기해 보면 일본인이 그러니까 이게 차별 교육이 존재하는 거죠. 이게 차별이라는 말이 바로 이거예요. 일본인이 다니는 학교와 조선인이 다니는 학교가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일본인이 다니는 학교는 소학교 이렇게 불리고 조선인이 다니는 학교는 보통학교 이렇게 다르게 불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어떻게 불렸다? 이름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름만 다른 게 아니고 이제 이 차별성을 잘 보셔야 되는데 이 소학교는 연제가 6년제고 이 보통학교는 연제가 4년제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학생들은 몇 년만 4년만 공부하면 졸업을 했다라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무슨 얘기지? 4년 하고 졸업시키는 이게 뭐 하야 되는 거야? 대부분 다 노동인력을 양성하는 거죠. 노동인력을 확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 공부시키지 말고 그냥 초등학교 이렇게 보냈다가 지금은 초등학교 보냈다가 4학년 정도 다니면 그냥 5학년 때부터 뭐 하라는 거야. 일하라는 거지. 일. 나무도 하고 좀 논도 갈고 이렇게 일해야지. 이게 노동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모습으로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 밑에 여기 이게 키워드예요. 키워드 이 4년이. 그러니까 시험 문제에서 나올 때 우리나라 학생들은 보통 학교에서 한 4년 정도만 교육받았다. 이러면 이게 키워드라고. 키워드 4년. 학제가 4년이다. 그러면 이게 이제 1차 조선교육령과 관련된 인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내용이 우리 아까 전에 했던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이제 교육 탄압이 이루어지는데 이 공교육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해서 만들어서 자기네들이 검열도 하고 뭐 교과서도 검정하고 이러면 되는데 사립학교들이 문제거든. 그래서 이제 사립학교 규칙이라는 걸 만들죠. 1911년에. 이건 아까 전에 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또 많이 만들어져? 계량서당이 많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1918년에는 서당 규칙을 또 만들지. 일제히 이제 교육 통제. 일제히 교육 통제와 관련된 것들을 정리하면 된다. 사립학교 규칙. 이게 1911년에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서당 규칙 이런 게 1918년에 또 제정되고 이게 다 1910년 되죠.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우민화 교육의 시작, 식민지 차별 교육이 시작되는 건데 대부분 우리나라 사람들은 초등 실업 교육 위주로 공부를 배우고 학교 자체 이름도 다르고 그리고 뭐도 다르다? 학년제도 달랐다. 학제도 달랐다. 학제. 학제가 이제 4년제인 거죠. 4년만 있으면 졸업을 시키는 이런 걸로 편성이 돼 있었기 때문에 차별 교육이 심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22년에 2차 조선교육령이 발표되는데 2차 조선교육령은 조선인의 교육 기회를 확대한다는 미명 아래 만들어진 교육령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문화 통치와 연결돼 있어야죠.
조선인의 교육 기회를 확대하겠다. 뭐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근데 실제로는 차별이 여전하겠죠. 실제로는 식민지 차별 교육. 우리가 원래 문화 통치의 본질이 그런 거죠. 표리부동, 겉과 속이 다른 거니까. 실제로는 차별 교육이 유지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무튼 좀 완화된 건 사실이다. 이렇게 보면. 그래서 여기 이제 완화된 것들을 보면 교육 통제가 완화된 것 예를 좀 들어보면 한국 조선인의 대학 교육 이런 거 허용해 줘요. 그래서 이제 밀립대학 설립운동이 일어난 거거든요. 이 규정 때문에. 교육 허용.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조선인 중에도 어디로 아예 유학을 가는 일본으로 유학을 가거나 또 뭐 상대적으로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학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제 그런 움직임이 생긴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이것도 재밌는데 조선어 조선사 필수 과목을 규정화시켜요. 근데 여기서 이제 규정화라는 말 때문에 논란이 많이 되는데 이때부터 필수 과목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때도 조선어 조선사는 계속 가르쳤는데 여기는 뭐 시켜놨다는 거야? 규정화시켰다는 거야. 조선어와 조선사 필수 과목 규정화. 사실은 이때도 조선어 조선사는 그대로 가르쳤었어요. 근데 이건 이제 필수 과목으로 규정화시킨 거죠. 근데 뭐 제대로 되지는 않아요. 이게 중요해요. 식민지 차별 교육은 유지되었다라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이 부분도 좀 정리를 좀 한번 해봐야 되는데 이거 좀 지울게요. 이 교육 이 일본인과 조선인 학교 이름이 달랐죠. 근데 이때는 20년대는 이제 회유한다고 해서 일본인 따로 한국인 따로 이렇게 다니지 않고 한국인들 중에도 일어를 사용할 수 있으면 소학교에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규정이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달라지는 거냐면 일어 사용자 이 사람들은 어디에 가는 거야? 소학교에 가는 거고 일어 비사용자 그러니까 일어를 사용할 수 없는 사람들 일어 비사용자는 보통 학교에 다니는 거야. 보통 학교에. 그리고 학년도 이것도 6년제고 이것도 뭘로 바뀌어요? 6년제로 동일하게 바뀌어. 그래서 이 4년이 키워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학년제가 6년제로 운영됐던 건 이때밖에 없으니까 사료를 읽으면서 아 보통학교 학년제가 4년 보통학교 학년제가 4년이다 그러면 아 1910년대구나 이렇게 해서 시대를 딱 잡아야 돼. 그리고 마지막에 밑에다 좀 하나 쓸까요? 우리 아까 전에 했던 거 밀립대학 설립운동이 전개됐다는 것. 뭐가 전개됐다? 요 시기죠. 교육과 관련된 밀립대학 설립운동. 요게 일어났고 요거를 일본이 방해하기 위해서 뭐를 세웠다? 경성 제국대학을 설립했다. 경성 제국대학이 몇 년에 설립되죠? 1924년. 연도수를 외우셔야 돼요. 몇 년? 이상한데 이게 나 혼자 수업하는 것 같은데 지금? 약 파는 것 같은데?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게 아닙니다. 그냥 에이씨 안 사. 막 이렇게. 경성 제국대학 이게 설립되었다. 이건 일제의 방해죠. 우리 아까 전에 봤던 1924년에 경성 제국대학이 설립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거 지울게요.
요 38년으로 넘어갈 테니까. 자, 38년이 되면 이제 재밌는 일이 일어나는데 이게 통합돼요. 소학교, 보통학교가 통합됩니다. 소학교, 보통학교가 통합돼서 그냥 소학교라고 불리는데 이 앞에 소학교를 그냥 소학교라고 하는 게 아니고 사료에서는 앞에 심상이라는 말이 붙어요. 이때의 소학교와 구분하는 거죠. 그러니까 심상소학교 이런 말이 사료에 뜨면 무조건 답은 뭐예요? 3차 조선교육령. 뭐라고요? 3차 조선교육령. 근데 심상이라는 말이 뜬다. 심상소학교. 그럼 이때부터는 이제 1어 사용자와 1어 비사용자가 같이 듣는 거고, 그리고 또 조선인과 한국인 학생들이 같이 섞여서 그냥 지금으로 얘기하면 초등학교를 다니는 겁니다. 소학교. 제가 옛날에 난 아직도 기억나는 게 우리 저기 이모부, 큰 이모부죠. 우리 큰 이모부 지금 이제 돌아가셨는데, 아니 큰 이모부 할아버지죠. 이모 할아버지랑 이제 얘기하고 있는데, 할아버지랑 이제 막 얘기하고 있는데 이모 할아버지예요. 근데 할아버지 아유 됐어요. 아유 저도 나이 많이 먹었어요. 저 국민학교 나온 사람이에요. 네, 우리 할아버지 이모 할아버지 야 이씨 난 소학교 나왔어 이씨. 요즘 이제 나는 수업 시간에 젊은 분들한테 내가 농담을 그렇게 하니까 여러분들은 대부분 초등학교 나왔잖아. 난 국민학교 나온 사람이거든. 내가 나이가 많다. 막 이런 얘기 하려고 이제 그게 습관이 돼가지고 이모 할아버지랑 얘기하다가 자꾸 막 그 어린애 취급하시는 거야. 야, 너 임마 너 이게 돈을 그렇게 하면 뭐 이렇게 하고 뭐 이러면서 이 할아버지 아유 저 국민학교 나왔어요. 제 나이가 몇 살인데 그러세요. 그랬더니 야 이씨 난 소학교 나왔어 씨. 계산해 보니까 이게 맞죠. 씨. 진짜 무서우신 분이죠, 그렇죠? 소학교 나오신 분들은 무서운 분들입니다. 한참 웃었어요, 제가 속으로. 어디 가서 그런 얘기하면 안 되는구나. 자, 그리고 이게 조선어, 조선사. 이게 교육령에서 보면 우리 헷갈려하는 게 뭐냐면 국어, 국사 이런 말 나와요. 교육령에 보면 국어는 일본어가 국어예요. 이때는 식민지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은 뭐라고 돼 있는 거예요? 조선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어 이러면 이게 뭐예요? 일본어가 국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교육령은 잘 보세요. 이때 교육령은 발표될 때 국어, 국사 이러면 일본어, 일본사 이렇게 되는 거고 우리나라 말은 조선어, 조선사 이렇게 불리는 거예요. 이게 조선어, 조선사가 이때 이제 선택 과목이 됩니다. 이제 이게 이때까지만 해도 필수 과목으로 규정시키려고 했고 이때도 필수 과목이에요, 실제로. 다 가르쳤다고 이때도. 조선어, 조선사가 수의. 선택 과목이었다. 수의라는 말이 그거예요. 본인이 선택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사실상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조선어, 조선사 교육이 제대로 안 돼요. 그리고 시간도 축소되고. 우리 필수 과목과 선택 과목은 위상이 다르죠. 공무원 와보면서 내가 깜짝 놀란 게 그거예요. 내가 옛날에 입시했을 때 맨날 선택 과목만 했잖아요. 그렇죠? 한국사, 뭐 동아시아사, 세계사, 선택 과목. 그걸 입시 선생님들은 잡과라고 해요. 잡과. 이거 왠지 다르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수업 시간도 줄어들고 그다음에 근데 또 재밌는 건 선택을 안 하면 되잖아요, 학교에서. 우리 그런 경험 있죠. 우리 고등학교 때 문과 나오신 분들, 이과 나오신 분들 보면 우리 과탐 같은 경우도 물리 1, 2, 화학 1, 2, 생물 1, 2, 지학 1, 2 이렇게 되는데 학교에서 안 가르치면 못하는 거 아니에요? 수능에 선택하기 어렵잖아요. 선생님 저는 역사가 너무 좋아서 세계사 선택하고 싶어요. 그럼 학교에서 뭐라 그래? 꺼줘. 뭐 이러잖아요. 안 가르치잖아요, 학교에서. 그럼 선택하기가 어렵잖아요, 사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되면 과목 비중도 축소되고 그다음에 수업 시간도 어떻게 돼요? 줄어들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떤 이제 학교마다 다르지만 사실상 뭐 됐다고 봐야 돼요.
폐지돼요. 왜냐면 학교에서 이걸 선택을 안 하면 안 배우니까. 근데 학교에서 교장들이 다 누구겠어요? 일본인들인데 이걸 누가 선택하겠어? 그렇잖아요. 사실상 이 폐지되는 거죠. 물론 시험 문제 나올 때는 폐지되는 건 아니에요. 폐지되는 거는 43년 4차 조선교육령 때 폐지가 되는 거니까 앞에 이제 이 말을 써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폐지된 것이다. 그리고 이 말 선택 과목이었다라는 말 잘 기억하셔야 돼요. 시험에 유독 많이 나옵니다. 자, 그다음에 이 3차 조선교육령이 시행되는 그 과정에 있어서 나왔던 게 41년에 이게 소학교가 국민학교로 바뀌는 거야, 이름이. 국민학교다. 내 국민학교 출신이잖아. 응? 41년에 이 소학교가 뭘로 이름이 바뀐다고요? 국민학교로 이름이 바뀐다고. 근데 지금 해방 이후에 우리나라가 썼던 이 국민학교는 이 뜻은 아니지만 이 국민이라는 뜻 자체가 황국신민의 약자야. 황국신민 이 약자라고, 약자. 이렇게 되는 거. 자, 그리고 여러분들 요 밑에다 하나만 써주시면 돼요. 요 밑에다 4차 조선교육령인데. 이건 1943년부터 1945년 해방 때까지예요. 제가 이걸 왜 쓰는 거냐면 요즘에 문제를 보니까 교육령을 자료로 이렇게 주잖아요. 그러면 3차 조선교육령이라는 걸 찾으면 뭐 찾는 게 키워드예요. 뭐 소학교 이런 게 나온다는 거죠. 뭐 수의 과목으로 하고 이런 게 이제 사료에 나오면 아 이게 3차구나 이렇게 찾으면 되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그렇게 주는 게 아니고 이렇게 줘요. 발문에 몇 년 그러니까 다음 자료에 제시된 교육령이 적용되고 있던 시기에 사실로 옳은 것은. 그러니까 이렇게 문제를 낸다고 요즘엔. 이해돼요? 답이 뭐냐면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충칭에 도착하였단 말이에요. 답이야. 사료로 이걸 주고.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충칭에 도착한 게 언제야? 그러니까. 뭐 표정 그렇게 되잖아. 그래서 이 교육령이 적용되고 있던 시기를 물어보기 때문에 제가 지금 방향을 이렇게 바꾼 거예요. 요즘에 유형이 이렇게 나와서. 옛날에는 이 3차 조선교육령 38년 뭐 이렇게 외웠다고. 그냥 그 시작된 시기만. 근데 요즘에는 그게 나오는 게 아니고 이 교육령이 적용되고 있던 시기. 그러니까 3차 조선교육령이 38년에 발표돼서 4차 조선교육령이 43년에 나오니까 요때부터 요때까지는 3차 조선교육령이 적용되고 있던 시기지.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트렌드를 빨리 읽어야 돼. 그리고 교육 방법이 잘못됐으면 바꾸면 되는 거야. 나는 후배 강사들한테 지고 싶지가 않거든. 그렇다고 그냥. 제가 전에 얘기했죠. 나이 드신 분들과 젊은 강사들의 차이는 트렌드를 읽지 못하는 거야. 나이 드신 분들 실제로 내가 얘기했잖아. 실제로 시간이 지나면 어때 해줘야 돼? 나이 드신 분들이 강의를 더 잘해야 돼. 왜냐면 아는 게 많아지고 노하우가 축적되니까 잘해야 되잖아. 근데 수험생들이 나이 드신 강사들을 별로 안 좋아해. 왜? 트렌드대로 수업을 안 해줘. 자기가 그냥 가지고 있는 지식을 그대로 그냥 얘기하는 거야. 고지식하게. 그러니까 수험생들이 들으면 안 맞는데 요즘이랑? 뭐 이런 느낌이 드는 거지. 그래서 젊은 강사들을 선호하는 거예요. 왜냐면 젊은 강사들은 빠르게 변화하거든요. 빠르게 변화한다고. 네가 젊어?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응? 4차 조선교육령은 조선어 조선사 폐지. 그리고 그 학교에서 여학생들이 이제 학교를 가잖아요. 그럼 여학생들 남학생들 할 것 없이 여학생도 공부를 배우지 않아요. 여학생들은 가서 가만히 있자는 거. 그리고 여학생들도 목검 훈련 받고 이래요.
이런 걸 이제 뭐라고 하냐면 전시 교육 체제라고 해요. 모든 학생들을 다 어디에 동원하기 위한, 전쟁에 동원하기 위한 교육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이걸 사실상 4차 조선교육령을 발표한 이유는 뭐 때문에 발표한 거예요? 전시 교육 체제를 확립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전시 교육 체제 확립이죠. 이렇게 정리해 놓으시면 일제히 교육 정책에 대해서 정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어서 갈게요. 이어서 일제의 이 교육과 관련된 부분에서 일본의 문화 정책 중에 일본이 초반부터 심혈을 기울였던 게 뭐냐? 그게 바로 역사 왜곡이에요. 특히 일본이 가지고 있는, 제가 수업 시간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나라 이 한국사가 가지고 있는 아킬레스건이 있어요. 시간적인 아킬레스건. 그게 뭐냐면 근대 아킬레스건이에요. 우리나라는 근대의 출발이 늦죠. 그래서 식민지 근대화론 이런 게 만들어진 거예요. 근대의 출발이 늦어서. 그래서 우리나라는 근대 컴플렉스가 있어요. 우리 한국사는. 그러니까 근대의 시작이 누구보다 늦었어요. 일본은 보다 늦었죠. 근데 우리가 국사를 이제 다 배웠으니까 얘기할 수 있죠. 그러면 일본은 어떤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겠어요? 고대사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죠. 이거 다투 기적이거든, 그지? 우리가 다 준 거 아니야? 기적에게. 그리고 뭐 일본이 막 와 찰나란 뭐 세끼토기요 그러면 뭐 우리나라는 맨날 베꼈지 뭐 이러고. 그러니까 일본이 이 고대사 왜곡이 이 고대사 컴플렉스가 있기 때문에 어디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이냐면 고대사 왜곡에 집중시키는 거예요. 고대사를 왜곡시키는 거죠, 일제 시대부터.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나온 게 우리가 전에 배웠던 뭐 임나 일본 무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 한번 볼게요. 일제의 역사 왜곡. 이 일제의 한국사 왜곡은 수업을 할 때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후에 오늘 문화사 2교시에 배울 게 뭐냐면 일제 시대 때 있었던 역사 연구를 배울 거거든요. 근데 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역사를 연구하면 결국 뭐를 깨기 위한 역사 연구였어요. 이 일본의 한국사 왜곡을 깨기 위한 그런 연구가 일어나겠죠. 일단 하나씩 볼까요? 일본의 고대사 왜곡.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한 식민지 근대화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드는 거죠. 결국 식민사관이라고 하는 것이 이때 이제 만들어지는 겁니다. 사관이 이때 이제 정립되기 시작하는 거죠. 이 식민사관은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 식민사관 이러면 아우 기분 나빠 이렇게만 알고 있는데, 이 식민사관의 본질을 모르는 게 뭐냐면 식민사관을 좀 종류별로 배우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이게 반박이 그때그때 가능하거든요. 근데 이 식민사관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너희 조선이라는 나라가 왜 일본의 식민지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앞에 논리적으로라는 말이 중요해요. 그냥 이렇게 설명하는 게 아니고 너희 조선이라는 나라가 지금 현재 이 꼴이 됐잖아. 이때 당시로 얘기하면 뭐 말 그대로 식민지 지배를 당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생각해 보라는 거야. 일본이 얘기하는 건 너희들이 왜 식민지 지배를 우리한테 이렇게 당하게 됐는지. 그게 어떤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그냥 식민지 지배를 당하는 건 아니잖아.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를 내가 논리적으로 설명해 줄 테니까 들어봐. 이 얘기야, 이 얘기. 근데 이게 또 잘 들으면 논리성이 있기 때문에 수긍이 가는 부분들이 있다는 얘기야. 문제는. 그냥 무조건 뭐 그런 게 있어요. 막 이러면 끝나는 거지만, 근데 이쪽에서 논리적으로 얘기하면 이쪽에서도 반박을 어떻게 해야 돼? 논리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게 실증이 안 되면 져버려, 싸우다가. 그게 문제지.
그러니까 만약에 이쪽이 논리성이 더 있으면 이쪽에서 반론을 잘못 제기하면 오히려 역으로 몰리기 때문에 이게 지금도 굉장히 문제가 많아, 이 식민사관.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 역사학자들 중에서도 식민지 근대화론에 대한 것을 인정하는 역사학자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다른 데서 이걸 질타하면 그분들은 뭐라고 하냐면 솔직해져라 이렇게 얘기한다고. 우리나라 사람이라고 흥분하지 말고 솔직해져라. 이유가 있으니까 식민지 지배를 당하지 않았겠느냐. 이걸 반성하고 논리적으로 분석해야지 그냥 아니라고만 하면 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다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일본이 만들어 놓은 식민지 근대화론이나 식민사관이 그냥 이렇게 뭐 그 뭐죠? 뭐 물렁물렁한 게 아니고 아주 단단하게 세워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일제히 식민사관은 조선의 식민 지배의 정당성, 조선의 식민 지배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이론이에요. 일본이 만든 거죠. 내용을 좀 보면 하나씩 하나씩 볼게요. 일단 타율성론이라는 게 있어요. 무슨 론? 타율성론은 내재적 발전론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내재적 발전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에 내부로부터 뭔가 이렇게 역동적으로 뭐가 일어나서 발전을 한 게 아니고 우리나라의 발전은 대부분 중국에서 뭐가 들어와서. 근데 이게 이제 실증되기가 어렵다는 거야. 근데 일본 측의 주장은 실증이 가능해. 뭐가 들어오면 바뀌고 뭐가 들어오면 바뀌고 이런 게 이제 보여줄 수 있으니까 우리나라에서 내재적으로 발전했다는 건 이거 실증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야. 아니다. 이게 아니고 원래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해서 발전한 거지 이거에 의해서가 아니다. 근데 들어온 거는 명확하잖아, 물질적인 게. 근데 내재적으로 발전되는 거는 이게 증명하기가 어려우니까 이게 되게 어렵다고 반론을 하기가 실제로도. 이게 내재적 발전을 부정하는 거거든요. 표정 이상해지면 안 돼. 제가 지금 무슨 설명하는지 이해되시죠? 저 새끼 혹시 아니 그런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고 식민사관이 매우 논리성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고 상당히 단단하게 세워져 있기 때문에 이게 공부하기가 어렵다 뭐 이런 얘기예요. 오해하시는 거 아니죠? 나 완전 민족주의자야. 타율성론, 중국에 의한 발전만 있는 나라였다. 그리고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대륙과 해양, 그러니까 이제 해양 문화는 누구로부터 받았고 여기서 이제 곁다리 소스를 이제 하나씩 하나씩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륙에 의한 거는 대부분 다 대륙적인 것들은 다 중국에 의해서 받았는데 너희 나라에서 나타난 이런 해양 문화들 있지 이런 건 우리가 준 거야. 이런 거죠. 그러니까 대륙 해양, 대륙 해양, 대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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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 이렇게 해서 소스를 계속 치는 거야. 일본에 의한 발전, 해양 문화들 이런 것들은 타율성론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많이 논의되는 게 이제 정체성론이라는 거야. 이거는 내재적 발전이고 외재적 발전이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아예 그냥 발전을 못 하고 있다 그냥. 그리고 아예 역사적으로 봤을 때 시간이 아예 끊어진 시기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중세 봉건사회 결여론이라고 해.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봉건적인 요소가 없다는 거야. 봉건적인 요소라는 게 뭐냐면 일본의 막부 체제 같은 거거든. 그리고 중세로 유럽으로 얘기하면 그 성주 농노를 가지고 산 성에서 성주가 지배를 하는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조선의 조선시대 양반
고려의 귀족은 이거랑은 좀 다르다는 거예요. 개념이. 그냥 땅을 가지고 지배를 하는 거지. 지 땅을 가지고 있는 거지. 뭔가 이게 땅을 국가로부터 부여받아서 이걸 농민들을 지배하는 방식 이런 구조가 안 나타난다는 거죠. 봉건이라는 게 그거거든요. 봉토를 주어서 실제로 어떤 지역을 유지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중세 봉건 사회라고 하는 거예요. 서양 역사에서. 근데 이제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게 우리 이제 나라 입장에서 보면 그 서양사의 어떤 발전 프레임을 가지고 우리나라를 맞추려고 하니까 진해에서 나타난 게 우리에서 안 나타나면 그게 발전이 안 되는 거야? 그럼 말이 안 되지. 우리나라 학자들이 얘기할 때 그래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나타나는 이 봉건적인 거는 이미 수조권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야. 조를 걷는 권한을 주잖아. 그게 이미 고대서부터 봉건적인 요소라고 보는 거거든, 우리 학자들은. 근데 지네들 프레임에 안 맞는다고 잘못됐다는 건 말이 안 되지. 중세 봉건사회 결여론 이런 게 있다. 그 다음에 당파성론 이런 거. 너희 나라는 끊임없이 패가 갈려서 싸우는 나라다. 끊임없이 패가 갈려서 싸운다. 삼국이 그랬고 남북국이 그랬고 이후에 고려는 어떻게 보면 지방 호족 연합 정권이라고 보고 있는 거거든. 각 호족들, 이 호족들이 할거해서 각 호족들끼리 치고받고 맨날 싸우면서 이게 변화가 되고, 그 다음에 조선의 이제 붕당 정치를 이렇게 보고 있는 거야. 결국 니네는 좀 정치 풍토가 쓰레기다, 뭐 이런 거야. 일본 애들이 보면. 그러니까 고대서부터 이렇게 지켜보면 뭔가 계속 니네들끼리는 이렇게 분열되고 나눠지고, 그리고 너희들은 단일민족 그러는데 일본 애들이 하는 거야. 단일민족 그런데 너희들은 한 번도 단일한 문화를 가지고 살아본 적이 없어. 같은 나라 안에서도 맨날 치고받고 싸웠지. 근데 이런 말이 왜 지금 이렇게 가슴이 아프냐면 지금 현재도 이러고 있기 때문에 그래. 이게 확 가슴이 아픈 거지. 일본이 주장하는 이 당파성론이 지금 ING이기 때문에 지금 위에 있는 우리랑 그런 거야. 우리 같은 민족 아니야? 위에 있는 애들이랑? 그러니까 일본 애들이 단일 민족이라고 하질 말든지 뭐 이런 거야. 쪽팔린지도 모르고 맨날 단일 민족 하면서 맨날 분단돼서 분열돼서 살고 맨날 치고받고 싸우면서 뭐 단일 민족이 무슨 의미가 있냐 이런 거거든. 그리고 일본의 역사학자들 중에서 우리 이 현대사 연구하는 학자들 중에도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지역 감정들, 그런 것들을 당파성으로 확대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어. 그 이 조그만 나라에서 무슨 전라도가 어떠니 경상도가 어떠니 막 그러고 있으니 참 한심스럽죠. 그런 거는 진짜 한심스러운 것 같아요. 제가 보면. 저도 뭐 경상도 사람이지만 이렇게 보고 있으면 한심스러워요. 그런 거 보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가. 아직도 근데 나이 드신 분들이 그런 걸 갖고 있는 건 이해해요. 제가 현대사에서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그거를 선거에서 전략적으로 이용하고 그랬던 정치인들이 있거든요. 그런 쓰레기 같은 정치인들을 치워야 되는데 아직도 못 치우고 있어서 걱정이에요. 걔네들을 치워야 되거든. 그 선거 때마다 그 지역 감정 유발시키는 새끼들. 자기가 가지고 있는 패가 그거밖에 없어. 무슨 뭐 공약도 없고 뭐도 없고, 저 사람은 경상도 사람 아니에요? 뭐 이런 거야. 전라도에서 선거 유세하면서 매 그 얘기나 하고, 경상도에서 선거 유세하면서 저 사람은 전라도 당이잖아요. 막 지금도 이렇게 선거 유세하는 사람들이 있어. 근데 그런 사람들을 뽑아주면 어떡해? 또 흥분했어. 하여튼 여기 이렇게 당파성론, 가슴 아픈 것이다라는 거죠. 가슴 아픈 거는 짚고 넘어가야 되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런 거 말고도 어떻게 보면 이 식민사관을 가장 잘 포장해 줄 수 있는 게 딱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일선 농조론이에요, 사실.
일본과 조선은 조상이 같다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욕해놓고. 그래서 이렇게 너희들이 힘들기 때문에 원래 우리가 조상이 같았으니까 이게 지금 한일 합방이 아니고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해서 너희들의 이런 모습을 우리가 제거해 주겠다는 거야. 일본이. 원래 우린 같은. 응? 어찌 보면 이 조선의 식민지 지배를 정당화시키는 데 있어서 가장 완벽한 이론은 일선동조론이에요. 다시 합쳐지는 거니까. 원래 우리는 하나였는데 다시 이러는 거니까 가장 완벽에 가까운 이론이죠. 여러분들 제가 아까 전에도 오전 수업할 때 막 흥분하면서 얘기했던 뭐 태극기 집회 이런 얘기했는데 한 나라에서도 그렇게 흥분이 되는데 일본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역사관은 우리랑 완전히 다를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한 나라 안에서도 역사관이 달라서 그렇게 힘든데 또 그분들은 아마 제 얘기 이렇게 듣고 있으면 너무 힘들겠죠. 그렇죠? 뭐 아마 저는 자신하는데 100% 저 빨갱이라고 그럴걸요. 제가 얘기하는 거 이렇게 듣고 있으면 아마 그분들은 봐라 저런 새끼가 빨갱이다. 아마 그럴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이제 서로 힘든데 일본의 역사관과 우리의 역사관은 다르거든요. 왜냐하면 이 역사적 진행 상황도 다르고 일본은 막부라고 하는 이상한 체제를 만들어서 운영됐던 나라이기 때문에 장기간 우리랑은 완전히 달라요. 개념 자체가 역사적 진행 과정이 다르고 또 근대화 같은 것도 위로부터의 개혁이라고 해서 메이지 유신을 딱 한 방에 터트리면서 확 더 발전하는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민중에 의해서 아래로부터의 막 개혁이 일어나서 이렇게 발전하는 나라와 근본적인 발전 양상이 달라요. 그러니 저들이 우리를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게 많겠죠. 그리고 우리도 저들을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게 많고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결혼한 지가 제가 18년 차가 되는데 처음에 결혼했는데 진짜 아내랑 힘들더라고요. 좋아서 결혼했는데 너무 다른 거예요. 살아가는 방식이. 그게 안 힘들겠습니까? 서로 각자 떨어져서 20년 넘게 살다가 만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 뭐 사랑해도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랑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이랑 결혼하라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내가 해보니까 사랑해도 힘들더라고요. 사랑을 안 하면 어떻게 살겠어요? 조건 맞춰서 대충 하면 어떻게 살겠어? 안 보면 막 심장이 멎을 것 같이 막 그렇게 사랑해서 결혼했거든요. 그런데도 힘들어. 아, 욕 나오고. 근데 만약에 안 사랑하는 여자랑 결혼했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 다시 한번 결론, 다른 것이다 이거는. 일본이 만들어내는 이 역사관은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그러니까 우리가 접근하는 거랑 완전히 개념이 다르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들이 살아온 역사와 우리의 역사가 다르기 때문에 그들이 보는 프레임 안에 우리를 딱 갖다 놓잖아요. 그럼 다 이런 거예요. 일본 사람들은 솔직히 얘기해요. 우리를 아직도 이렇게 생각해요. 일본은 우리나라가 내재적 발전이 전혀 이루어지지 못했던 나라라고 생각해요. 실제로. 일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은 실제로도 이래요. 그러니 대화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일본은 더욱더 사과할 수가 없어요. 왜? 쪽팔리죠. 이런 애들한테 사과하는 게. 그리고 결국 이제 이런 것들을 체계화시키는 단체가 있겠죠. 연구하는 단체. 이거를 이제 볼게요. 연구 단체들을. 요게 이제 나오는 거죠, 시험 문제. 두 개가 있는데요. 연구 단체가 조선사 편수회, 뭐 쓰레기 같은 단체죠. 편수회 1925년에 설립이 돼요. 그 다음에 청구학회, 이런 단체들입니다. 1930년에 설립되는 단체. 뭐를 위해서 설립된 단체예요? 뭐를 위해서? 역사 왜곡을 위해서 만들어진 단체예요.
그래서 실제로 조선사 편수에는 여기서 뭘 만들어요? 조선사라는 책을 편찬하죠. 조선사라는 책을 편찬해요. 이게 조선사 편수에는 총독부 직속기구예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뭐 같은 거죠? 국사편찬위원회 같은 거죠. 조선사 편수에는 총독부 직속기구로 만들어져요. 총독부 직속기구로 운영됐어요. 되었고 여기서 조선사가 편찬돼요. 뭐가 편찬돼요? 여기 이제 38년에 16권으로 이렇게 만들어지죠. 16권으로 조선사가 편찬됩니다. 잘 읽어보면 이제 다 이런 내용들을 아주 논리 정연하게 정리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사라는 책은 이 내용들을 아주 교묘하게 그러니까 읽다 보면 아 이게 타율성론이구나 생각을 못해. 근데 읽다 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론이. 맞았구나. 일본의 주장이 썩 틀린 건 아니구나. 이렇게 만들어 놓는 책이야. 이렇게 만들어 놓는 책. 그 다음에 이 청구학회는 경성제국대학 교수들이 중심이 돼서 만든 사립 역사 연구 단체예요. 이거는 이제 국가에서 운영하는 거고 경성제국대학 법문학부 교수들이죠. 경성제국대학 교수 중심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선생님 그러면 경성제국대학 교수들이면 이 새끼들 나쁜 새끼네요. 그러지 마세요. 일본인들이에요 다. 1924년에 경성제국대학이 만들어지고 교수들이 한국인 교수가 있겠어요? 다 일본인 교수들이지. 이제 일본 애들이 와서 이렇게 이제 만들어낸 겁니다. 요게 시험 문제 나와요. 어떻게 보면 조선사 편수회를 좀 이렇게 보조해주는 보완해주는 단체 역할을 했겠죠. 서로 뭐 여론도 만들어주고 뭐 이러면서 조선사 편수회를 좀 도와주는 그런 단체입니다. 요거 지울게. 자 그리고 계속 갈게요. 일제의 언론 종교 탄압 이거 쓰세요. 종교 탄압은 뭐 그렇게 나오진 않는데 언론부터 좀 언론 탄압은 좀 시험에 나오더라고요. 이것도 어떻게 하지? 이것도 아닌데 차례대로 합시다. 그냥 1910년대부터 이렇게. 1910년대는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가 다 박탈돼 있지 않았나요? 언론의 자유도 없으니까 모든 신문은 다 폐간돼요. 뭐 된다고요? 다 폐간된다고요. 뭐 빼고? 매일신보 빼고. 매일신보는 총독부 기관지예요. 선생님 매일신보가요? 그건 나중에 이제 배우겠지만 그건 대한매일신보고 그랑 다른 거예요. 매일신보를 제외한 뭐를 제외한? 매일신보는 뭐라고요? 총독부 기관지예요. 매일신보를 제외한 모든 신문은 폐간돼요. 우리 아직 근대사를 안 배우신 분들이 많은데 근대사 배우면 이제 근대사에서 많은 뭐 한국신문이라든지 뭐 이런 제국신문이라든지 대한매일신보라든지 이런 신문들이 있거든요. 그 신문들이 다 없어져요. 제외한 모든 신문은 폐간된다. 이게 1910년대고요. 그다음에 1920년대로 넘어가면 이거 한글 신문 발행 허용해 주죠. 그래서 조선일보, 동아일보 이런 신문들이 이제 발행이 되기 시작합니다. 한글 신문 발행 허용. 조선일보, 동아일보. 일보가 발행된다.
그러나 어떻게 됐죠? 그러나 이 신문들은 검열된다. 그렇죠? 검열되고 그다음에 삭제하고 그런 거죠. 그리고 이래도 말을 안 들으면 뭐 시켜? 정간시키거나 폐간시키거나. 요걸 반복적으로 하죠. 언론을 길들이는 이제 그런 일들을 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 아마 전근대사 수업할 때 고려 시대의 중서문화성의 낭사 어사대 이거 설명하면서 언관이란 이거 설명하면서 언론이 가야 할 길, 권력의 독점과 부정을 방지하는 역할, 그게 본연의 기능이다. 이렇게 하면서 막 흥분했던 것들. 언론은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가장 많이 접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언론이죠. 언론. 언론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지 않으면 정말 힘듭니다. 정말 힘듭니다. 저는 대학교 때 사실은 뭐 운동권 학생도 아니고 별로 관심도 없고 저는 사실 그랬는데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저를 계량주의자라고 했었거든요. 우리 친구들이 저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되게 싫어했어요. 저 데모 안 한다고. 데모하는 친구들이 저 되게 싫어했어요. 데모 안 한다고. 저 새끼는 계량주의자라고 막 그러고 그랬거든요. 어떻게 보면 기회주의인 거죠. 그들 보기에는 데모를 하지 않으면. 근데 제가 대학교 때 데모를 하지 않았는데도 정말 싫은 거는 있었어요. 그게 조선일보예요. 조선일보. 아 정말 데모를 하지 않았어도 정말 그 신문은 정말 역겹더라고요. 뭐 지금도 다르진 않아요. 솔직히 얘기하면. 정말 혼나야 되는 신문입니다. 근데 그런 신문이 아직도 미디어 방송 같은 걸 저 미디어법도 저거 통과시켜놔가지고 저거 다 생명을 다시 불어넣어줘가지고 다시 다 저렇게 숨쉬고 살고 있는 거야. 페이퍼 신문 없어질 때 싹 정리를 했었어야 되는데. 아무튼 생각하면 화납니다. 여러분들은 조선일보 일제시대 때 발행됐던 조선일보 그다음에 1980년대 90년대에 발행됐던 조선일보를 읽어보지 못해서 화가 안 나는 거예요. 읽어보면 정말 정말 기가 막힙니다. 신문. 지금도 기가 막혀요. 패널들 나와서 그 TV조선 이런 데서 얘기하는 거 보세요. 기가 막힌 짓들을 하고 있습니다. 기가 막힌. 근데 더 재밌는 건 국민들이 안 봐요. 이제는. 1930년대 30년대 이후라고 해야 되겠다. 이건 30년대 이후가 되면 첫 번째로 일어난 사건이 하나 있는데요. 이 사건 하나 보실래요? 1936년에 동아일보에서 그 송기정 선수가 베를린 마라톤에서 금메달을 땄는데 일장기 삭제 사건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동아일보에서 송기정 선수 금메달 따고 멸류관 이렇게 쓰고 딱 이렇게 손 흔드는데 여기 앞에 일장기가 지워졌어요. 그래서 그걸 사진으로 실죠. 그래가지고 나라가 발칵 뒤집어져요. 1936년 송기정 선수 이게 베를린 올림픽에서 마라톤에서 금메달을 딴 우승을 한 이 송기정 선수의 그 등에 붙어있던 일장기를 아예 지우고 동아일보에다 실죠. 그래서 동아일보가 이때부터 엄청난 탄압을 받습니다. 송기정 선수 이 연도수가 나와요. 시험 문제. 몇 년? 36년. 송기정 선수 일장기 삭제 사건. 이걸 어느 신문에서 했다고요? 동아일보에서 했어요. 그래서 이 이후에 이 동아일보가 엄청나게 탄압을 받습니다. 이후에 이제 동아일보가 많은 탄압을 받죠. 그래서 탄압을 견디지 못하고 완전히 친일 신문으로 40년대 가면 완전히 변화돼요. 그러고 나서도 뭐 탄압이 그러니까 이 탄압 속에서 계속 변화가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40년대 폐간되죠 또. 그리고 이제 해방 이후에 또 만들어지고 뭐 이러는 거예요. 동아일보의 탄압.
그 다음에 1940년이 되면 조선일보, 동아일보 폐간. 우리 지금 문화사 배우고 계세요. 여러분들 문화사 좋아하죠? 고대부터,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올 때부터 걱정했던 거예요. 하필이면 문화사가 오후구나. 지금 이제 슬슬 증상이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종교 탄압 볼게요.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시죠. 개신교 탄압은요, 두 가지를 좀 보는데, 1910년에 일어났던 안악 사건. 무슨 사건? 이게 안명근 데라우치 암살 미수 사건이라고 해서 안악 사건이 일어나거든요. 나중에 여러분들 근대사에서 신민회 할 때 할 거예요. 이 안악 사건이 1911년 105인 사건으로 확대되는데 이게 연결되는 사건이거든요. 105인 사건. 내용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어떻게 되냐면 안악 사건이라는 게 이제 안악 지역에서 안명근이라는 사람이 군자금 모금 활동을 하다가 적발돼 체포된 거예요. 일본한테. 한일합방 이후에. 근데 안명근이가 안중근의 사촌 동생이야. 안명근, 안중근. 그럼 안중근의 하얼빈 의거가 언제 일어나냐면 1909년에 일어났어. 1909년에 안중근이 하얼빈 의거를 일으키고 1년 뒤에 안명근이가 군자금 모금하다가 체포된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일제가 조사하는 과정에서 너 이거 돈 왜 모았어? 이렇게 물어봤겠죠. 그러니까 이제 안명근이가 대답을 안 했어요. 뭐 사업 자금이에요. 뭐 나중에 되면 이런 얘기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일본이 그걸 믿질 않죠. 조사해 보니까 안중근 동생이고 사촌 동생이고. 그러니까 너 이 돈으로 총독 암살하려고 했지? 아니요. 아니야. 너는 얼굴이 암살하게 생겼어. 그래서 이제 조작을 해서 안명근 데라우치 암살 미수 사건이 이제 된 거고, 이 안명근의 배후 조종 세력을 이제 찾아야 되는데 안명근이 단독으로 하진 않았을 거라고 본 거야, 일제는. 근데 이 배후에 누가 있느냐? 이렇게 이제 보니까 이때 당시 일본의 눈의 가시가 뭐였냐면 신민회였거든. 그러니까 배후에 신민회가 있지. 그러니까 얘가 뭐 아닌데요? 뭐 그랬을 거 아니야. 아니야. 너는 얼굴이 신민회 같이 생겼어. 그리고 이제 이때 당시에 또 이 안명근이를 지원해 준 사람들 중에 목사님들이 여러 분 계세요. 그래서 이제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개신교가 엄청나게 탄압을 받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교인들이 많이 체포해서 들어오죠. 그래서 이게 이렇게 개신교 탄압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악 사건은 일단 안명근 데라우치 암살 미수 사건이다. 안명근 데라우치 마사다케 데라우치 암살 미수 사건이고, 이것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105인 사건으로 연결시키는데 신민의 간부들, 그 다음에 기독교인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체포된다는 거야. 105인 사건으로 신민회는 와해되고요. 신민회는 이때 해체되죠.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많이 체포됩니다. 개신교인들이라고 하죠. 개신교인들이 많이 체포되죠. 죽은 사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1930년대 이 개신교 탄압이 많이 일어났는데, 그게 이제 개신교에서 했던 신사참배 거부 운동이라는 것 때문에 이 개신교인들이 신사참배 거부를 하죠. 왜냐하면 개신교는 신사참배할 수가 없죠. 그렇죠? 십계명 1조항이 뭐예요? 내 앞에 다른 우상을 섬기지 말라. 그래서 제사도 못 지내게 하는데 이게 뭐 신사에 가서 막 인사하고 이러면 되겠어? 그래서 개신교가 이제 신사참배 거부 운동 펼치면서 엄청나게 탄압을 받습니다. 신사참배 거부 운동이 펼쳐지죠. 근데 되게 웃긴 게요. 여러분들 이게 보세요. 문화사는 나중에 이제 제가 한 얘기 맞나 안 맞나 보세요. 문화사는
이렇게 쭉 해주잖아요. 그럼 뭐 별 내용도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안 해주잖아요. 근데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몰라요. 그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문화사는 사실은 책 읽어보고 정리하세요. 이런 선생님들도 많아요. 실제 학원에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근데 이게 들을 때는 뭐 별로 내용도 없고 뭐 그냥 이러는데 나중에 수업을 안 듣고 책을 보잖아요. 그럼 뭔 말인지 하나도 이해가 안 돼요. 뭐 이런 것들도 다. 왜 백오인 사건이 왜 개신교 탄압이야? 뭐 이해가 안 되죠 당연히. 신사참배 거부운동. 지금 조시는 분들 때문에 갑자기 얘기한 거예요. 왜 안 웃지? 얘기 웃긴 얘기인데. 조시는 분들 때문에 갑자기 얘기한 거라고 이 얘기를. 계속 이렇게 졸고 있으면 나중에 하나도 모른다고. 책 봐도. 자, 그다음에 불교. 이 불교는 중요한 법령이 하나 만들어지는데 1911년에 사찰령이라는 게 제정돼요. 이거 뭐 굉장히 강력한 거죠. 이게 뭐냐면 주지를 총독이 임명하는 거예요. 장난 아니죠, 그렇죠? 지금 교회 목사님들을 이제 임명하는 거죠. 국정원에서 이런 데 나와가지고 다 목사님들 임명.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 하여튼 그런다는 얘기예요. 주지를 총독이 임명하는. 그러면 되게 멋진 이 주지들이, 그렇죠? 절마다 멋진 주지들이 포진되겠죠, 그렇죠? 총독이 임명하는. 그 다음에 우리나라 민족 종교인 천도교, 동학이 바뀐 천도교, 대종교 이런 종교들은 엄청난 탄압받습니다. 민족 종교 탄압. 이건 그냥 이유 없이 탄압이죠. 넌 생긴 게 마음에 안 들어, 뭐 이런 거예요. 제가 군대 있을 때 맞았던 거죠. 우리 박정환 상병 아직도 기억나요. 난 얼굴을 보면서 저한테 그래요. 난 네가 유난히 싫다. 그랬어요. 저한테. 난 네가 유난히 싫어. 네 얼굴이 싫어. 난. 아휴, 진짜 나쁜 사람 아닙니까? 얼굴이 이렇게 생긴 걸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이건 변화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시정할 수 있는 걸 가지고 얘기를 해줘야죠. 얼굴이 마음에 안 들다고 때리면 어떡합니까? 참. 민족 종교 탄압. 나 아직도 그 사람 진짜 이름도 갑자기 딱 생각나네. 박정환. 이 민족 종교는 천도교, 대종교. 이건 뭐 그냥 싫은 거죠. 일본 입장에서 보면. 그냥 싫은 거예요. 물론 이 천도교나 대종교들이 뭐도 많이 해요. 독립운동도 많이 하니까 당연히 이제 그런 걸 알고 있으니까 탄압했겠지만 민족 종교 자체가 싫은 거겠죠. 자, 이렇게 해서 끝내고 잠깐 쉬었다가 또 이어서 나갈 수 있도록 할게요. 이어서 나가는 게 이제 한국사 연구 파트라서 좀 어려울 겁니다. 잠깐 쉬겠습니다.